네. 자, 후발적 이행불능을 정리하게 되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그 다음에 후발적 이행불능이 딱 나오면 기계적으로 전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 대상 청구권, 이혼 부담의 법리를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은 채무자의 기책사유, 즉 매도인의 기책사유가 있어야만이 성립되고, 이혼 부담의 법리는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채권자에도 없고요. 네 번째 대상 청구권은 기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간 뭐냐면,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요건으로서 방해자에게 기책사유를 요했습니까? 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기책사유를 따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아니면 계약해제권과 관련해서는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예요. 지체는 말 그대로 가능을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경우에는 이행지체는 매도인의 재산권 의존부터 이행지체가 생길 수 있고요. 당연히 매수인의 경우에도 이행지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먼저 기책사유가 있으면 지연손해배상이에요. 본래 채무뿐만 아니라 기책사유를 전제로 한 기책사유가 있는 채무불이행 경우에는 이행지체 지연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붙는 거예요. 본래 채무에다가 지연이자 지급,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확장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본래 채무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자, 이 채무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행지체의 경우는 여기에 손해배상 채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라는 쓴 겁니다. 확장. 본래 채권 내용이 확장돼. 본래 내용 채권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채무에 대해서도, 확장된 채무에 대해서도 대가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를 행사한다는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거는 결국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존속이기 때문에 각자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이 채무 사이에서는 대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권리들의 행사를 뭐란다? 자신의 채무를 이해합니다. 즉 그 얘기는, 야, 내가 이거 하려면 네 채무 이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나도 네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할 거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고요. 요게 뭐냐면, 동시인 관계가 있으면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고, 그 대가적 관계의 원칙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면, 즉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가 불법하지가 않아요. 자,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어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위법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체만 있다면, 행사할 수 있다면 설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연손해배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게 중요한 핵심이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계약 해제권.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행지체 사실만 아니라 법에서는 이행지체 사실이 있고, 다시 채권자가 채무 상대로서 이행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에서는 계약 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데 후발적 이행불능은 이행 최고라네요. 이행 최고는 이거예요. 빨리 그 줘. 그건 가능하다는 전제사잖아요. 최고라는 이유는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채무자한테. 이행지체 사실 한 번으로 계약관계를 끝내기보다는 한 번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후발적 이행불능은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행최고를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적 이행불능은 나중에 이행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권 발생한대. 하지만 이행지체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법정 해제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계약 해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면 계약은 소극적 소멸한다. 후발적 이행분에서 배웠던 겁니다. 물권에게 유의성,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권 세트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급부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예요. 즉 급부이행이 되지 않아서 계약의 목적은 달성 없어요. 근데 만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채무를 이행을 완료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했다.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제 급부이행이 문제 났습니까?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단지 매수인 취득한 소유권이 방해를 받게 되면 그 구제 방안이 논의될 뿐입니다. 방해를 받으면 213조나 214조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쓰다. 방해의 모습은 점유이다. 점유를 빼앗기냐 아니면 다른 모습이냐 구분됐습니다. 방해의 형태에 따라서 213조 떼지는 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게 지난 물권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앞으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한 두세 번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고 주소와 그 쟁점들을 큰 테마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향후의 계약법은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이원 부담과 동시에 합력권과 대상 청구권을 언급했고요. 또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언급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갖고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매수인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 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상대방인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뭘 갖고 있다? 재산권 이전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게 기본 모습이에요. 하지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보통은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계약에 따라 기초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약정을 했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 어떤 채권을 있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채권인데 매매대금이에요. 이 채권을 제3자에게 기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을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게 제3자를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중 하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누구한테? 3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할 때 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매매 계약할 때는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고 이들만의 의사로 요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줘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요청하는 거예요. 요약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승낙을 하면 낙약자예요. 그리고 이 채권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지인은 이렇게 겁니다. 요약자, 요청한 거예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럼 3자는 모르겠죠. 그럼 3자가 이제 매도인들 매수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좋아, 오케이, 나 그거 가질게. 그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 채권은 누가 행사한다?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권은 제3자가 취득합니다. 즉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 효력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기속해요.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채권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가 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매도인에게 뭘 할 수 있죠? 재산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죠.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매도인에서 3자로 바뀌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냐 싶으냐면 대가성 계속 유지가 돼요. 매도인의 제3자가 행사하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과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뭐죠? 재산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는 계속 대가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 채무나 채권의 포인트 있어요. 그걸 누가 갖고 있는 상관없이요. 근데 정정과 동일성이 유지돼요. 대가성 계속 동일성이 있어요. 비록 제3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얘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대가점 관계 기준에서 상대방한테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은 결국은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가 대가적인 결렬 관계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동시에 항변권 합니다. 근데 하나의 쌍무계약이에요. 지금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이 채권들의 채권 채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제3자 갖고 있는 채권은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거고, 매수인 매도인의 채권도 그 매매계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인지만 살펴보고, 그러한 거라면 이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행사하더라도 대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줘 이 하기로 하면,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한테 못 받았다면, 야 3자한테 아직 나 소유권 넘겨받지 못해서 소유권 넘겨받을 때까지 돈 못 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재산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사해요. 그럼 매도인이 야 너 3자한테 아직 돈 안 줬잖아. 나도 아직 못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 때는 이 채권 채무에 포인트를 두시고, 그게 동일성이 있고 대가적 관련계가 유지되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하나의 계에서 발생한 거라면. 그게 동시에 항변권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은 채권 채무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그래서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더라도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항변권 행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동시에 항변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은 그 채권 채무,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채권 채무에 보고 그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가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동일성 유지되네. 채권 양도는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인 양수인 행사자가 누군지를 따지지 않고 동일성이 있구나. 그럼 계속 대가관계 있겠네. 계속 그럼 동시에 하면 행사주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로써 오리엔테이션은 뭐 거의 한 80% 정도는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해당 파트에서 볼 거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다른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민법이 다 끝난 다음에 특별법 차원에서 다시 주택, 상가를 보는데, 저는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특별법 내용.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주택 임대차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중요한 쟁점들은 다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방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이제 청약과 승낙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여러분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존재하고요. 각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에 합치돼요. 그러면 포인트는 지금 파트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의사표시는 있는데 그 합치가 이거예요. 그럼 합치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가 이제 쟁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판례는 의사의 합치는 당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어디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거나, 이건 암기를 하십시오. 뭐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컨대 매매대금에 준다, 그렇게 아니라 매매대금 얼마를 준다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각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서의 감정을 결과 나오면 그 감정 결과를 평균치를 매매대금을 정한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정해지면 의사합치가 있는 것이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도. 그렇다면 이해 차원에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은 어떻게 갖느냐? 매매라면 매매 계약의 개념에서 표현해요. 민법전에 15가지의 전형적인 계약이 있으면 각 편에 계약의 정의래요. 매매 계약은 뭐였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이다. 그게 본질적 사항이에요.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끝나면 우선 변제할 것. 그게 전세권 설정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대차 경영.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차이만. 그게 본질적 계약의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이제 계약이 성립된 의사표시가 있어요. 근데 청약과 승낙은 어떻게 한다? 시간적 선후로 놔준다. 청약은 계약을 제한하는 거고, 승낙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함으로써 쓰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의견 토를 안다는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합시다. 그게 승낙이에요. 청약은 계약의 제한이고. 그러면 오케이 하려면, 오케이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은 구체적이어야겠죠.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예요. 오케이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청약은. 그래서 청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역 계약 체결을 제의한다. 계약 체결 제한. 쉽게 해서 계약하자 그 얘기예요.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도 포함되냐? 포함이 됩니다. 뭘 생각하냐? 자판기. 자판기도 매매 계약이에요. 자판기 안에 우리 보면 뭐 커피도 있고 음료수도 있잖아요. 그 있으면 그걸 구입하고 온 사람이 동전을 딱 넣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청약이 있는 거고. 그게 근데 자판기는 특정 상대방으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 자판기. 근데 그 계약을 체결한 승낙하는 사람은요. 그 계약 자체가 계약을 제한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 이거 주겠다. 제한하는 게 청약이에요. 자판기. 그러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은 불특정이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은 특정돼 있잖아요. 나중에 승낙은 특정이잖아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청약의 유인은 타인을 깨어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는 겁니다. 청약을 유인한다. 계약 제한을 유인하는 겁니다. 근데 청약의 유인과 구별은 어떻게 한다? 확정적인 구속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이 표현만 그냥 기억을 해 주십시오. 확정적인 구속의사. 이 얘기는 청약은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케이만 하게 되면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데,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청약을 하고 그 청약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걸 할지를 더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 한 거예요. 청약 유인해서 상대방이 해요.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여전히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정적인 구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라는 표현입니다. 선택이 없이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면 그건 청약인 거고, 그런 청약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그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승낙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보류가 됐다고 한다면 그는 청약에 유인한 겁니다. 그게 확정적인 구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란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청약과 청약이면 이런 기본적 개념을 묻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요게 청약인지 청약 유인지를 묻는 게 출제됩니다. 대표적인 게 견적서 제출이에요. 우리 공사계약하면 견적서 제출하잖아요. 이거는 청약의 유인이다. 견적서 제출해서 상대방 그래서 오케이 한 데서 계약이 하는 겁니다. 그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리고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 광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예외적으로 청약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했더니 일반적, 통상적이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요 정도 내용이
간혹가다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요건부터는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